오늘 할 이야기는 자기소개서 소재개발 기간 이제 2강으로 자연과학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 수업의 목적은 자소서 작성을 하기 위한 소재를 일단 탐색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통질문이 있는 학교, 공통질문이 있는 학교에 답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사고들을 어,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 전달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연과학적 뭐였지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뭐지 어학원이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들은 자연계적 내용들은 좀 최소화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여름이다 보니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힘들고 지칠 거예요. 힘들고 지칠 건데, 그냥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하나 이제 던져보자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제보다 좀 더, 다른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사실은 평생 살아가면서 내 적은 나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매일매일 조금 더 성장하는 나를 만들어 나간다면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투력을 좀 끌어올려 보고, 자, 지금부터 수업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뭐, 이런 내용들 그냥 쭉쭉쭉 넘어가고, 오늘은 그냥, 원맨쇼로 저 혼자 떠들면서 설명할 거예요. 떠들면서 설명할 거고, 어, 좀 길게 갈 거예요. 이걸 수업으로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면 한 2시간 수업을 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좀 길게 갈 건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4,400평면까지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들 이야기하면서 과학적인 내용들이 좀 섞여 있는 이런 구조로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재밌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시죠? 과학 관련된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원숭이에서부터 이제 이족 보행 시작해가지고 두 발로 이제 서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과거에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세상이 물이 좀 빠지면서 지구에 물이 빠지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따뜻한 동네로 간 애들이 있고 좀 추운 동네로 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따뜻한 동네로 간 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추운 지역으로 간 애들이 네안데르탈이란, 네안데르탈린이라는 아이들로 이제 쪼개져요. 두 개의 그룹으로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요 위에 따뜻한 지역으로 간 애들, 호모종 중에 이제 사피엔스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는 게 이제 호모종 중에서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기느냐? 우리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놈들이 끝내는 자기들이 제일 뛰어나요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따뜻한 지방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주워 먹고 사는 방법들을 이제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워 먹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전자에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그 주워 먹는 방법들. 그게,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하면 후렵 채집으로 먹고 살았다. 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런 이야기나 보면,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주워 먹고 저것도 주워 먹고 하면서 이제 살았던, 걔네들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고, 자, 수렵 채집을 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일단 근육량이 너무 많으면 돌아다니는 게 되게 힘들어요. 수렵 채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몸이 너무 무거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좀 가볍고 장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지만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겠고 많이 돌아다녀야지만 많이 주워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근육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장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위주로 몸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죠. 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진화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장거리 근육만 남기는 형태로 빠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남는 변화 영역들이 이제 뇌라는 영역, 머리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머리가 이제 커지는 구조가 되죠. 커지는 구조로 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계속 좀 얘기를 해보면, 장거리 근육이 이제 발달하고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했고,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런데, 자,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제 뒤로 가면서 사회가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는 많이 돌아다니는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봐도 하루에 움직이는 거리 양이 굉장히 짧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출퇴근해서 움직이는 거리 양이 굉장히 짧아요. 거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앉아 있고 뭔가를 읽고 뭐 이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 자, 우리의 몸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화한 방향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삶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몸들이 그 많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않다 보니까 사실은 비만이나 뭐 이런 그 다양한 이제 질병들이 생겨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병이죠. 현대병인데 이 현대병의 사실 대다수의 원인은 진화 과정과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 현대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많이 걸으면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병들의 주요 원인은 우리 몸이 진화한 거랑 반대 방향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류가 그렇게 변화하면서 같이 쫄딱 망한 인간들이, 망한 존재들이 있어요. 누구? 일명 멍멍이 강아지들. 자, 요 강아지들이 지금 인류한테 사실은 복종한 그룹은 딱 강아지밖에 없어요. 강아지 말고 대다수의 다른 그러니까 뭐 쥐는 아니구나. 소, 돼지, 뭐 닭들 얘네들이 인류한테 복종하진 않잖아요. 그냥 인류한테 잡혀가지고 사육당하고 있지. 근데 인류에게 유일하게 복종하고 인류와 같이 살아온 애들은 요 강아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인데, 요 강아지들도 사실은 긴 시간 동안 인간이랑 같이 수렵 채집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주워 먹고 하면서 살았던 애예요. 근데 얘들은 지금 인간은 그나마 뇌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갇힌 공간에서 살아가는 게 좀 익숙해지는데 강아지는 인류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갇혀 있으면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우리가 그 매일 산책을 시켜줘야 되죠. 산책시켜야 되고 풀냄새 맡아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 살아왔던 상황들이 그렇게 이제 변화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추운 지역으로 간 네안데르탈인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진화해 나갔냐라고 보면은 자, 추운 데 가면 여러분 추우면 어떻게 해요? 패딩을 입어야 되죠. 뭔가 두툼하게 몸에 뭔가 더 채워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근육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해 나갔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보면 등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힘도 굉장히 셌고 그래서 지금 고릴라 쪽에 더 가까운 그런 큰 형태들을 가진 이제 이족 보행을 했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어떤 드라마? 아스달 연백이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에 보면 눈이 펄해가지고 등치 큰 애들 있죠. 걔네들이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좀 키가 작고 막 그 말을 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말을 하고 그러면서 뭐 뭐였지? 돌도끼에서 이제 청동기 쓰고 막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이 사피엔스. 얘네들이 이제 전쟁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것들을 이제 드라마 한 게 요 아스탈 연대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는 사피엔스만 남아있죠. 사피엔스만 남아있고, 즉 네안데르탈인들은 전멸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얘네들이 왜 전멸했냐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사피엔스랑 네안데르탈인이 그때 이제 사피엔스는 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청동기 이런 무기들을 쓰기 시작했고 그 무기의 발달에 의해서 전멸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 바이러스에 의한 멸종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즉, 쉽게 얘기하면 지금 따뜻한 지방으로 가서 사피엔스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이런 세균들에 이제 감염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걔네들 그 뭐였지? 사피엔스 중에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애들만 있었을 거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바이러스가 없는 지역으로 갔을 때 걔들한테는 세균 무기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네안데르탈인이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설들이 있어요. 자,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유럽에서 그 대항해 시대, 뭐 이렇게 콜럼버스 이런 아저씨들이 이제 막 그,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서 신대륙 하면은 문명 사회예요. 문명 사회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때 막 그 콜럼버스 이런 아저씨가 다녔을 때 범선 이런 거 몇 대 끌고 갔을 건데 그 범선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나무로 만든 배에 사람이 몇 명이나 탈 수 있을까요? 한 100명? 200명도 채 못할 거예요? 그런 배 한 세네 척 갔어요. 그러면 한 300명, 400명 이렇게 갔겠죠? 그 다음에 그때 무기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화약이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 화약을 가지고 이제 총을 쏜다고 했을 때 그 뭐였지? 쇠몽둥이에다가 화약 집어넣고 총알 하나 집어넣고 열심히 다져가지고 불도 붙여가지고 그래서 쏴야지만 어 이게 발사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 총으로 무장한 한 300명이 갔어요. 근데 그런 신대륙에 갔더니 문명이 있어요. 문명이면 지금 일단은 인구수가 1000단위 무조건 넘어가요. 몇 천에서 막 만 단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설픈 화양무기 가져갔는데 얘들이 한 10,000명이 돌 10,000개만 집어 던져도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몇백 명이 걔들을 다,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자, 유럽에서 그렇게 도시화돼서 살면서 사실 얘네들이 각종 질병에 오염이 됐었죠. 그리고 그 질병에서 살아남은 애들만 지금 이제 살아남은 거잖아요. 근데 걔들이 지금 그런 질병을 겪어보지 못한 사회에 들어갔을 때 그 한 명 한 명은 다 바이러스 화학무기였고 그 화학무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소멸된 거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번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번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사피엔스랑 이제 네안데르탈린 사이에서 이제 자손이 생겨났을 때 둘 다 그래도 인간 종이니까 그 자손들이 더 이상 번식을 못했다라는 이제 설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멸종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사피엔스가 살아남았고, 사피엔스가 살아남고, 이 사피엔스는 이제 뇌가 발전을 해요. 뇌가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기 뭐였지? 유발 하랄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유발 하랄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책을 쓰죠. 사피엔스라고. 사피엔스라고 책을 쓰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책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인지혁명이라고 해요. 인지혁명이라고 하고, 자, 이 인지혁명, 뇌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가능해져요, 인간들이. 자, 이 언어가 가능해졌다라는 건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은 협동이 가능해져요. 자, 인간이 언어를 쓰면서 왜 협동이 가능해지느냐? 자, 언어를 쓰면서 대화가 가능해지겠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앞에 있는 애가 갑자기 나랑 이야기하다가 돌을 들어서 내 머리를 찍지는 않겠구나. 이게 명확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즉, 그럼 하나에서 둘이 되는 거예요. 둘이 셋이 되는 거고, 이런 형태로 점점 사이즈가 커진 조직화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됐고요. 이 뇌가 발달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루어졌던 게 상상 속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어요. 자, 상상 속의 존재가 뭐예요? 일단 종교, 신, 신 같은 거. 자, 신이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신은 건드는 거 아닌데, 자, 신이, 존재하나요? 하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존재를 이제 믿을 수 있는, 종교 안 건들게요, 더 이상. 자, 그 다음에 국가. 어디까지가 국가예요?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무엇인가? 그런 책도 있어요. 아무튼 국가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됐고, 그 다음에 뭐, 돈이라든가, 저번에 수업했던 인권이라든가, 즉,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발생을 했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신이나 국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믿기 시작한다는 거, 신을 믿는다는 건 종교에는 뭐, 기독교에 보면은 십계명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동일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랑 동일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와 비슷한 사고를 할 거야. 즉, 이 사람은 이야기하다가 돌로 내 머리를 찍지는 않을 거야. 그런 신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신뢰가 발생하면서 점점 집단화가 가능해지죠. 집단화가 가능해지고, 이 집단이 커지면서 가능해진 게 뭐였냐? 농업혁명이에요. 자, 농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단화되면서 농업이 가능해졌고, 그걸 통해서 인류가 농업혁명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우리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자, 그러면 수렵 채집을 하던, 이거는 하는 청소를 좀, 지식에 쉽지 않아 보이고. 네, 뭐였지? 오디오 좀 꺼주세요. 네. 그 수렵 채집을 하던 개인이 있었을 거예요. 주워 먹고 살았던 개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농업혁명을 하던 개인이 있을 거예요. 농업으로 이제 먹고 사는 개인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사실 이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친구들은 농업혁명을 했던 사람들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았냐, 충분히. 수렵 채집을 하는 애들은 이게 매일 주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굶어야 되고, 어떤 날은 많이 먹을 수 있을 거고, 이런 차이가 있었을 건데, 농업혁명은 매일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뭐, 아니면 수렵 채집을 하는 애들은 좀 자유롭지 않았겠느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하는데, 유발 하라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은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 시간이 좀 일정했을 거다. 왜? 내가 돌아다니면서, 자,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사과 나무를 찾았어요. 그러면 사과를 열심히 먹겠죠. 그래서 배가 불러요. 그러면 뭐 했을까요? 자빠져 잤을 거예요. 그러다가, 깨요. 또 배가 고파요. 또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지렁이를 만났어요. 그럼 지렁이 열심히 주워 먹겠죠. 그 다음에 배가 불러요. 그럼 뭐예요? 또 자요.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만 배부르면 돼요. 그러다 보니 노동 시간이 한정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 농사라는 건, 어, 겨울 빼놓고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 시간이 도리어 더 굉장히 길었을 거다. 그리고, 식단은 빈약했을 거예요. 자, 식단이 빈약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자, 노동력이 늘어나야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러면 노동력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출산. 어, 인구수가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을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았을 거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걔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요번에 농사를 통해서 얻은 식량들을 걔들과 나눠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자, 채집하는 애들은 뭐 지렁이를 먹던 뭐 구베기를 먹던 뭐 메밀을 먹던 먹었겠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노동력 증가를 위해서 자기가 먹는 양들도 줄여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노동력 증가라는 부분들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생산되는 잉여 생산물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계급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죠. 고전에도 계급은 존재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존재하지만 이 계급화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진행됐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생산물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압제에 활용되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인류가 미를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인류를 길들였다. 즉, 우리는 밀한테 사기당한 거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인류는 여기서 얻은 이익은 없느냐라고 본다면, 유전자의 증식을 가져왔잖아요. 유전자의 증식. 자, 유전자의 증식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우리 요거 알죠? 과학 시간에 요거 배웠잖아요. 그 염색체. 그 염색체가 이제 증식을 하죠. 자, 유전자의 목적은 뭐예요? 나랑 동일한 유전자를 무제한 증식하는 게 목적이에요. 걔들은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염색체가 있는데 요 염색체 안에 염색사가 있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DNA 유전자라는 게 이제 존재하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요. 쪼개져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DNA가 이제 증식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농업을 하면서 노동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전에 출산이 늘어났고, 그래서 인구 증가하는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의 증식을 계속 가져왔던 거고, 이 유전자의 증식을 통해서 유전자 입장에서는 인류는, 사피엔스라는 유전자 개체들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즉, 유전자의 승리이기도 해요. 인류는 그런 득을 얻었다. 하지만 개인이 과연 행복했을까? 이건 물음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혁명으로 갔죠, 우리가. 이제 농업혁명 사회를 갔고, 이 농업혁명에서 이제 다음으로 가게 되는 게 이제, 1, 2차 산업혁명 사회로 갈 거예요. 사회로 갈 건데, 자, 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토마스 쿤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토마스 쿤이라는 아저씨가 과학 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써요. 책을 쓰는데 이 과학 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과학이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그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 나아갔던 게 아니라 그 정상과학이랑 그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 패러다임이 있고 이 패러다임 안에서 사실은 공약 불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래서 이 공약 불가능성을 넘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정상과학이 발생한다. 이런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정상과학이라는 건 그 시대, 그 사회에서 모두가 믿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근데 그런 지식들이 존재했는데 이 정상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특이한 사례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개가 발생했을 때는 특이 케이스를 이제 빼놓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면 이 정상과학으로 이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 새로운 케이스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찾아요. 그게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럼 자, 정상과학을 했던 사람이랑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은 이제 경쟁 관계도. 그래서 누가 더 맞는지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경쟁을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둘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대화가 안 되고 경쟁만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공약 불가능성을 통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개념이 나와요. 그게 새로운 이제 정상과학이 된다. 그래서 과학은 한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나갔던 게 아니라 정상과학과 패러다임에 의해서 새로운 정상과학이 나왔고 이 새로운 정상과학이 가다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면서 다시 그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정상과학이 나왔고 그래서 선발적으로 튀어나가면서 발전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인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업혁명이랑 1, 2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 농업혁명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중대사대회 이런 거 보면은 신이 중심이잖아요. 신에 의해서 인류가 만들어지고 신에 의해서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 그 다음에 신중심적 사고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세계관, 사고관 뭐 거의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어떤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냐면, 산업혁명 이제 과학의 발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 그 다음에 결과론적 사고관, 이런 형태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자, 기계론적 세계관, 결과론적 사고관이 뭔지 잠깐 보면, 보통 이제 네이버의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와 자연의 모든 과정은 필연적이고도 자연적인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인과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은 이 이성으로 그 기계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자, 높은 데 있는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거를 인간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아, 얘네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인간은
설명해낼 수 있다. 수학으로 하면은, 우리 싫어하는 수학으로 하면은, y는 ax, 뭐 이런 개념이죠. 뭐, 플러스 2, 뭐 이런 개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기계론적 세계관, 자연론적 사고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 사회는 이 산업혁명들을 거치면서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게 이제 기계론적 사고관이고 결과론적 세계관인데, 자,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설명해 보면, 자, 기독교적 세계관, 신중심적 사고관에서 지금 정상과학은 뭐였냐면, 기존에 우리 그 시대로 이제 돌아갔으면, 정상과학은 이런 거죠. 자, 천동설, 신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있는 이 지구가 중심으로 다른 행성들이 움직여야 돼. 그쵸? 그게 천동설이죠.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창조론. 이렇게 이제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저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요 아저씨가 그,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과학 시간에,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워요.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망원경이 있었죠.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왜냐면 배 타고 지금 우리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더 멀리 볼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천체 망원경이라고 이제 우기면서 그걸 가지고 목성을 바라봐요. 목성을 바라봤더니 그 목성 주위에 위성이 네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성 옆으로 별이 네개가 있는데 이 별 네개가 목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천동설과 안 맞아떨어지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아저씨가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아,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지동설을 이제 주장하죠. 지동설. 자,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상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천동설과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 지동설. 얘네 둘 간의 경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얘네 둘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공약 불가능성. 그런데 신중심적 사회의 힘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그때 교황청이 사실 왕대보다 셌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아저씨가 교황청에 끌려가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제 질문을 받죠. 네가 이야기하는 지동설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저씨도 이제 살아야 될 거잖아요. 거기서 맞다라고 우기면은 바로 화형이에요. 교황청 그 앞마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나가면서 그 사람이 던졌던 말이 그거죠. 그래도 지금은 돌고 있다. 이 얘기하고 집에 가서 주택연금 다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집에 갇혀가지고 별만 보다 죽은 아저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창조론.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부분과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애가 다윈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윈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다윈이라는 아저씨가 처음에는 그 의수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 이제 하려고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 중세 요맘때 신중심적 사고가 뭐 이런 사회에서 의술은 사람 죽이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때는 뭐 바이러스니 뭐 이런 개념들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시체 뭐 이렇게 뚝뚝뚝 자르던 칼 가지고 사람 오면은 뭐 이렇게 상처 치료해 준다고 자르고 하다가 세균 중독돼서 죽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서 사실 의학의 의미가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은 사회였는데 일단 이 다윈이라는 아저씨는 의학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의사랑 안 맞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제 의학을 때려치죠. 의학을 때려쳤는데 자, 의학은 지금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그 사회에 최고 좀 높은 쪽에 위치하는 이제 학문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집안 자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있는 집안 자손이 제 공부를 때려치면 뭘 할까요? 놀겠죠. 그래서 뭐 하고 놀았을까요? 세계 여행을 떠나요. 그때는 이제 비행기는 없었으니까 비그로라는 이제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이제 떠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도는 그거죠. 섬이 이제 쪼개져 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 건데 그 제도에 가서 이 섬에서 놀다가 저 섬에서 놀다가 이렇게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제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거기에 핀치새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다 섬마다 다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이놈들의 부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왜 부리가 다르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가지고, 자, 여행을 끝나고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요. 자, 어떤 고민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얘네들의 부리가 이제 다 다른데 왜 다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자, 어, 닭이랑 젖소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닭은 조류죠, 여러분. 조류예요. 조류. 자, 요 조류들은 알을, 1년 동안에 몇 개나 낳을까요? 보통 번식기 때 몇 개씩 이제 낳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낳는데, 닭은 조류잖아요. 근데 얘는 하루에 하나를 낳아요. 그쵸? 이상한 애예요. 조류는 번식기 때 알을 낳아야 되는데, 얘는 매일 하나씩 낳고 있어요. 이상한 조류가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젖소는 포유류죠. 자, 포유류는 젖이 언제 나올까요? 새끼가 있을 때 그 새끼 먹이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면 새끼가 없을 때 젖이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젖소는 매일 젖이 나와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얘네들이 이상해요. 그럼 얘네들이 왜 이상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내린 결론 중에 인위 선택이라는 개념을 이제 갖게 돼요. 자, 인위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뭐가 선택되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내가 뭐지? 농장주다라고 했을 때, 자, 내가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닭을 키워요. 닭을 키우는데, 자, 초기에 보통의 닭들은 이제 조류다 보니까 일정 기간, 뭐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날 정도 알을 낳았다라고 쳐요. 알을 낳는데, 자, 그런데 어떤 닭 한 마리가 잘못 태어났나 봐요. 얘가 이상해. 그래서 얘는 일주일에 하나씩 알을 낳아줘요. 그러면, 자, 그 농장주 입장에서 그 닭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생산량이 4배잖아요. 자, 그러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자, 닭을 팔아라. 나도 닭을 좀 키우고 싶다. 그럼 그 닭을 팔까요? 안 팔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오늘은 치킨을 먹자. 프라이드를 먹자라고 했을 때 걔를 튀길까요? 안 튀겨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량이 좀 늘어나 있는 그 특이한 이상한 닭은 농장주의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상한 닭이 또 태어나겠죠. 얘도 농장주의 선택을 받아요. 그러면 살아남는 닭들은 누구냐? 농장주의 선택을 받은 이상하게 알을 많이 낳는 애들. 얘네들만 살아남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자손들도 이상하게 알을 많이 낳기 시작했겠죠. 자, 똑같아요. 졌어도 처음에는 그 젖이 나오는 시점들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젖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 잘못 태어난 젖소 한 마리가 얘는 4달씩 젖이 나와요.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또 6달 젖이 나오는 소가 있을 거고 얘도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걔네들만 선택을 받았을 거예요. 즉 농장주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개념들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맘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유럽에서 그 멜서스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멜서스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멜서스라는 아저씨가 인구론이라는 논문을 써요. 논문을 이제 제출하는데 자, 이 멜서스의 인구론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보면은 좀 지울게요. 멜서스의 인구론이 뭐냐면은 자, 요거는 이제 그 뭐였지?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산술급수적으로 똑같이 증가해요. 그래서 생산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 나가고 있어요. 증가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놈의 인구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생산량에 비해서 인구수가 너무 극단적으로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인구론이라는 이제 논문에서 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냐면 저번에 이야기했던 뭐 하버 같은 애들이 질산비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생산량을 이제 극단적으로 끌어올리죠. 그 다음에 지금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생산량이 이제 극단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됐죠. 즉, 생산량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같이 증가를 하면서 인구 증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자, 여기서 보면 지금 기존에 이제 그 뭐였지? 메서스가 이야기했던 인구론에서 놓고 보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생산량과 그
생산량과 인구수 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 간격이 발생할 거예요. 간격이 발생하고, 그러면, 자, 빵은 100개인데 사람이 150명이에요. 그럼 50명은 굶어야겠죠. 그러면 누가 굶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어, 내가 굶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50명을 틀어내야 되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을 하고, 그럼 그 갈등에서부터 가장 최적화된 인원으로 인구수가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선택에 의해서 가장 최적화된 개념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멜서스 인구론의 이 개념과 인구 선택, 인위 선택이라는 이 개념을 합쳐서 얘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 자연 선택설이에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책을 써요. 종의 기원, 딸랑딸랑 종 아닙니다. 자, 이런 책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죠. 이런 책을 작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윈은 어, 굉장히 융합적인 사람이었을 거다. 왜? 인위 선택이라는 개념이랑 과학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인구학적인 개념들을 합쳐서 거기서부터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유명하신 분인데 생물학자 중에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자, 이 진화론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창조론. 요거는 또 똑같이 아까 전에 정상과학과 패러다임의 갈등이죠. 그리고, 그래서 다윈이 진화론을 바로 쓰고 나서 발표를 못했어요. 왜? 교황청 끌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 못하고 기다리다 나중에 늦게 발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요 다윈이라는 아저씨 이제 나왔으니까, 요 다윈이라는 아저씨가, 진화론 관련된 걸 이야기했고, 이 진화론의 핵심이 자연 선택설이죠. 자연 선택설. 이 자연 선택설의 개념들은, 과학책에 많이 나와요. 자연에 의해서 선택된 애들이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보면 이제 기린이 목이 길어가지고, 사과나무에 이제 위에 있는 거, 사과를 먹어서 얘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목이 긴 기름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진화론이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한다고 나와 있는 건데 이 자연 선택설이 이제 그 핵심인데 자, 다윈의 이 자연 선택설이 있은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발명이 되냐면 현미경이 발명이 돼요. 현미경이 발명이 되고 이 현미경이 나오면서 미실세계, 즉 작은 우리의 아까 전에 그 뭐였지 유전자, 염색사, 염색체 이런 것들을 인간이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유전자에 대한 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또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믿는 애들이랑 현미경에 의해서 이제 미실세계를 보게 된 인간들이 이제 갈등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합쳐져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신다윈주의. 자, 이 신다윈주의 개념은 뭐냐면 자, 다윈의 개념은 핵심은 개체예요. 아까 전에 기린이든 뭐 그 어떤 새든 인간이든 그래서 자연에 최적화된 그 개체가 더 유전자를 늘려나가기 때문에 걔들이 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신다윈주의는 그 최소 개념이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가장 최적화된 유전자의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애가 증식해 내가서 걔네들을 걔네들이 지구를 정복해 나갔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다윈주의 학파예요. 이 신다윈주의 학파고 이 신다윈주의 학파의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게 그 정말 재미없기로 잠시만요. 이 펜이 안 써지네. 재미없기로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이기적 유전자의 책을 얘기하면 정말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 신다윈주의 학파의 개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깨라고 친구들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언니, 오빠, 누나, 동생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하면 손을 들잖아요. 그러면은 걔들한테 물어요. 자, 여기서 언니, 오빠, 누나, 동생이랑 사이가 좋은 사람 손 들어봐. 하면은 거의 안 들어요. 대다수의 친구들이 사이가 나빠요. 그러면, 자, 언니, 오빠, 누나랑은 사이가 안 좋은데,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죄다 손 들어요.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부모도 나랑 동일한 유전자고, 언니, 오빠도 나랑 동일한 유전자인데, 왜 엄마, 아빠는 좋은데, 언니, 누나는 싫을까? 이제 이 개념을 신다윈주의 학파 유전자 개념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언니, 오빠, 누나가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나와요. 어디서? 카인과 아벨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카인이 형제를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인 얘기가 나오는데 형제 자매 간에는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를 성경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은 왜 사이가 안 좋냐? 자, 이걸 이제 유전자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랑 뭐가 있을 거예요. 부랑 뭐가 있을 건데, 이 부 모도 유전자들이 그 유전자에 이제 모여있는 하나의 개체 덩어리죠. 덩어리인데, 자, 이 부모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유전자를 증식시키는 유전자 증식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증식을 시켜 나갔어요. 그런데 이 그 뭐였지? 유전자에 보면은 요 밑에 노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노화점이라는 게 있고 요 밑에가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요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이렇게 증식해 나갈 때 점점 짧아져요. 짧아지고 이 노화점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증식이 불가능해져요. 증식이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그 이렇게 키가 크고 위로 크든 옆으로 크든 계속 크잖아요? 이게 왜 크느냐? 이 유전자가 계속 증식하면서 유전자 기폭수가 늘어나니까 내 몸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예요. 키워나가는데 더 이상 증식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유전자만 존재할 거예요. 그럼 유전자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부모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쪼그라들는 거고 저는 쪼그라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늘어나고 있는 거고 자, 우리 이게 시간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유전자에 더 이상 증식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나와 유사한 유전자의 증식을 가져와야지만 증식할 수 있는 전략이 최적화되겠죠. 그러면 나와 가장 유사한 유전자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애를 낳기 시작해요. 그게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어, 형제나 자매나 뭐 이런 것들을 낳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아무튼 이런 것들 이제 낳기 시작했어요. 그럼 얘를 낳았는데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내 위에 형이 있고 뭐 자매가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증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자매도 증식이 가능하죠. 그런데 자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랑 100% 동일한 유전자를 증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자매는 부모의 유전자를 가져왔지만 나와의 유사성이 100%는 아니에요. 한 50%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제2의 유전자를 증식시키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요? 내 유전자를 증식시키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요? 내 유전자를 증식시키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내 유전자를 증식시키기 위하여 이 부모라는 개체가 그 하위 개체들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 투자를 내가 많이 받았을 때 내 개체의 유전자를 더 증식시킬 수 있겠죠. 즉, 얘네 둘 간에는 경쟁 관계에 놓여요. 경쟁 관계에 놓이다 보니까 경쟁자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자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미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들을 언제 사랑하게 되느냐? 나의 유전자가 더 이상 자가 증식이 불가능할 때 나이가 드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가 증식이 불가능하면 나와 유사한 유전자가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 낫겠죠. 그게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밉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유전자의 개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들을 사랑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진리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증식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진화생물학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유전자의 증식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밖에 없느냐, 뭐 이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한 게 이기적 유전자다 보니까 여러분이 봐도 욕먹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 윤리 이런 개념들이 다 깨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욕을 태바지게 먹다 보니까 유명해진 책이 이기적 유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